전국 부동산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에 전국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전국 아파트 시장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맨날 서울만 보면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했겠다. 서울은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지방은 좀 그동안 너무 꺼지고 있었죠.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단 말이죠.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 금리를 건드렸으니까 지방에도 분명히 반응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국 아파트 시장인데,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우린 그걸 주로 보던데,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가 이제 시차가 좀 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차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2, 3주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한 1, 2주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집값은 28주째 상승하고 있다. 이 28주 상승하는 동안 얼마나 내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리고 있나요? 지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하고 지방하고 온도 차이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는 지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경기도도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오른다는 이야기를 전혀 체감 못 하실 수도 있고 어디가 내린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서울은 28주째 상승하고 있고 지방은 내리고 있고 경기도는 지역마다 다르다. 인천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그동안에 이제 망고맵을 통해 가지고 전국을 한 번씩 쭉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보면은 현 시점을 보는 거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큰 흐름,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추세. 부동산은 크고 무거우니까 흐름이. 그래서 최근 15주 동안의 흐름이 어떤지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제 보는 법을 잠깐 알려드리면 이제 여기가 제일 최근에 서울의 망고맵인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25개 구에 지난주 대비 오름폭을 색깔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색깔로. 그래서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색깔로 표시해 놨으니까. 이 색깔이 이렇게 빨갛고 진하면 많이 오른 거고, 색깔이 파란색이 지나면 많이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15주 전이고요. 14주, 13주, 12주, 11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고, 10주,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최근이고, 이번 주, 지난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15주 전에는 이렇게 서울이 장난이 아니었죠. 뻘겋게 달아오는 걸 보니까 서울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잘 유지가 되다가 8월 12일까지가 절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식기 시작했어요. 마침 또 8월달 들어가갖고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집이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한국감정원에서는 여전히 9월달에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그 좋던 분위기가 많이 꺾여가지고 9월 말쯤에 이제 색깔이 많이 연해졌죠? 빨간색이 많이 연해졌었는데 근데 10월이 되면서 다시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온기가 또 퍼지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9월 말이 바닥이 아니었나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 한번 보죠. 여기는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경기도는 지역이 매우 넓죠. 매우 넓고 사람도 많이 살고. 그런데 이제 경기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8월 달이 제일 보시면 빨간 지역들이 많죠. 8월 달. 8월 달은 괜찮았단 말이야. 9월 되면서 서울하고 마찬가지로 색깔이 좀 연해지기 시작했다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9월 마지막 주, 그 다음에 10월 초가 색깔이 제일 연했고 다시 이제 좀 빨개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9월 말 10월 초가 제일 단기 저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8월 달, 9월 달 분위기 9월 초까지 분위기 좋다가 9월 말하고 10월 초 이렇게 가다가 이제 다시 조금 빨개지는 분위기다 이런 겁니다. 전국이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다 같이 오르지 않고 다 같이 내리지 않는데 그 전체적으로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조금씩 천천히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산을 이렇게 보시면 그냥 파래요. 그죠? 예, 수도권하고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부산도 보시면 이 파란 와중에도 서서히 8월달 되니까 좀 울긋불긋해지면서 빨간색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해운대구 있는 중심으로. 그러다가 9월 말이 되니까 파란색으로 바뀌더니 10월 초까지 보면은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 파란 와중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은, 전체적인 흐름이라 그러면은 뭐냐면 지난주 대비 흐름으로 보면은 조금 더 8월달 9월 초가 분위기 괜찮았고 9월 말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규제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금리를 손을 대게 되면은 수도권을 잡겠다고 금리를 손댔는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금리는. 금리를 이제 압박해갖고 가상금리를 올리게 되면 서울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올라가니까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힘든 지방은 더 힘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도 보시면 8월 달에 조금 좋아지는 듯 했고 9월 달에도 좀 좋아지는 듯 했는데 보시면 이제 10월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10월 21일이 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부산하고 흐름이 다르지 않다. 결국 서울하고 수도권의 분위기에 시차가 한 1, 2주 정도 두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9월 말이 단기적인 바닥으로 보였는데 부산하고 대구는 10월 초 1, 2주 뒤에 이렇게 단기적인 바닥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1, 2주 정도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대전이죠. 대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내리는 와중에서도 그나마 내림폭이 작아졌다. 보시면 9월 달이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규제 나오고 나니까 10월 초 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가 10월 20일 되면서 좀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더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부산, 대구, 대전이 흐름이 수도권하고 1, 2주 시차를 두고 비슷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광주입니다. 광주. 광주도 마찬가지죠. 8월 말, 9월 초 내림폭이 작아졌다가 10월 초 되면서 분위기가 제일 안 좋았다가 다시 10월 20일 되면서 조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게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르고 있는 와중에 대출 규제를 하니까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리고 있다가 규제를 하니까 더 내려가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덜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대비로 보면은 이게 흐름이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고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니까 금리를 손을 대니까 지방은 더 힘들어진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이 분위기가 제일 좋으니까 서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심리를 보면 지난주에도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위쪽으로도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쭉 떨어지다가 여기도 이제 피벗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심리도 피벗. 그러니까 이게 쭉 떨어지다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보면 쭉 떨어지다가 서서히 이제 제로가 된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보면은 이게 쭉 떨어지다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숫자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신데, 자, 보시면. 자, 여기 지수인데요, 지수. 61에서 57로 떨어졌다가 53, 48, 46, 45. 60일에서 이게 4 떨어지고, 4 떨어지고, 다시 여기 5 떨어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5 떨어지고, 2 떨어지고, 1 떨어지고, 그 다음에 2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푹 떨어지다가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반등해갖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리도 아까 우리 흐름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미뤘는데, 자꾸 기다리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곳은 자꾸 오른다고 하니까 다시 마음이 두근두근해지는 거죠. 이게 심리입니다, 심리. 똑같이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중요한 거는 이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세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세 수급인데요. 형광색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광색 보시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이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 높은 수준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거죠. 그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2022년하고 2018년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세가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올랐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보시면 서울은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집이 안 오를 것 같으면 집을 안 사면 되는데 집을 안 사게 되면 임대료 가야 되거든요. 전세하고 월세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전세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매매를 안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당시에 공급이 많으면 전세가 못 오르겠죠. 근데 그 당시에 공급이 없으면 전세가 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하고 매매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게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또 대출금리가 5%대에 육박하고 있어요.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세하고 매매가 오르는 걸 보면 확실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의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앞으로 서울의 공급은 누가 봐도 역대급으로 적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서울의 입주 물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짝대기가 위로 올라간 게 공급이 이제 많은 거고 내려가 있는 건 공급이 적은 거겠죠. 이 노란색은 뭐냐면 10년 평균 입주 물량이에요. 서울은 보시면 2003년, 4년, 5년, 2000년 초반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입주 물량이 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2018년, 19년에 20년, 이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또 많았어요.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다시 입주 물량이 떨어지는데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2026년, 7년, 8년이 되면은 입주 물량이 통계를 낸 다음에 한 30년, 40년 내에 제일 적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갑자기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파트는 최소한 이번에 착공하면은 3년 걸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앞으로 3년 뒤에 물량이 이렇게 적다는 거는 앞으로 3년 동안은 물량 부족이 계속될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게 2025년 내년에 입주 물량인데 6년, 7년, 8년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빨간색 선인데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인구 대비 0.5%를 보여주는 거죠. 인구 대비로도 보면은 입주 물량이 적고 10년 평균으로 봐도 누적적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물량이 적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다른 데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은데 부산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노란색 10년 평균 입주 물량이 부산 인구의 0.5%,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거죠. 0.5% 대비 많은지 적은지를 보는 건데 부산은 이게 지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0.5% 대비 많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산도 올해부터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해갖고 내년 후내년 이렇게 물량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다음은 부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부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서울은 수요가 제일 많은데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함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부산은 말고 다른 데는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대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 빨간색 선으로 보시면 빨간색 선 0.5, 인구의 0.5% 기준으로 보면은 10년 평균 입주 물량이 항상 많았어요. 부산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 후내년 물량이 엄청 많다는 거죠. 부산이나 서울에 비해서 물량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대구가 어떠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물론 이 와중에도 고수들은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분 그리고 대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차라리 서울이나 부산이 더 쉽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보면 전국을 다 한번 봤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 서울은 지금도 계속 내릴 거다 하는데 여전히 서울은 빨간색으로 잘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금리를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금리가 똑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도 내려가고 부산도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안 좋아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셨던 것과 같이 부산이든 대구든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금리 규제, 대출 규제하는 거에 따라서 다 하락폭이 더 커졌다 오히려. 그래서 지방은 어떡하란 말이냐. 서울 잡겠다고 지방까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금리로 규제하는 것은 오래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시향을 한번 알아봤는데 망고쌤이 서울 무세인 이유를 이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